네, 안녕하세요. 네, 중어중문학과의 김정구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학과 선생님 정병주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오늘 저는 영상 인문학과 중국 영화들 이렇게 가로친 개념으로 이제 중국 영화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 특강의 시리즈 제목이 글로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초반이라 또 인문학이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기초적인 어떤 프레임하고 제가 생각하는 최근의 인문학적 변화들, 그리고 인문학의 어떤 학문적 대상의 변화들,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공이 이제 중국 영화다 보니까 중국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문제 의식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영화들을 연구하는 경향들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룰까 하다가 아무래도 이 전반적인 흐름이 큰 얘기를 하고 초반이라 특히 이제 어떤 프레임을 잡아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일반적이고 좀 쉬운,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중국 영화들을 많이 안 보셨을 테니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문이라는 개념, 특히 저 말고는 이제 대부분 서양 인문학 쪽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양 쪽 바탕 휴머니티즈라고 옆에 써 있지만 인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저도 이제 소속이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제가 중문과 출신이긴 한데, 그 이후에 영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영화과도 가고 비교문학도 하고 심지어 이제 미디어과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공부한 거는 거의 20년 동안 계속 영화였거든요. 근데 왜 제가 영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과들을 이렇게 멀티 디스플리너리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저도 좀 신기한데, 그런 것들이 좀 녹아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통틀어서 인문학의 어떤 넓은 범주의 학문적 탐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문학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문학이라는 개념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대 20세기 이후에 문학이라는 것도 변하고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특히 이제 영화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는 20세기의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 인문학적 방법론으로서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국족 국가, 좀 생소하신 개념일 텐데, 국족, 왜 네이션이 국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보통 이제 민족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번역을 국족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거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국가 단위로 연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뭐 불문학, 뭐 영문학, 영문학은 국가가 여러 개가 있겠네요. 뭐 불문학도 그렇긴 하지만, 뭐 서문학, 대부분 제국주의 국가들일 텐데, 그런 국가 단위의 어떤 연구들과 영화가 그 국가 단위의 어떤 연구들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중국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제가 가로치고 이제 복수 형태의 들이라고 썼는데, 대륙 영화, 그리고 뭐 대만, 홍콩, 그리고 해외 화교들, 보통 이제 오버시 차이니즈 다이아스포라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만든 영화들을 우리가 다 같이 통칭해서 중국 영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차이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국 영화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문제들을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영화라고 할 때도 외국에서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어? 그러면 노스 와 사우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한국 영화는 북한 영화도 한국 영화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 문제들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게 단순히 이제 국가의 어떤 문제들을 반영하기만 하는가, 일반적으로 반영론이라고 부르는 아주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한국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이래, 혹은 한국이 이렇기 때문에 한국 문학이 이래, 이렇게만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화라는 것이 능동적으로 한국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또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트랜스내셔널이라는 개념들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제목인 글로컬 시대라는 것,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글로컬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큰 얘기 같지만 사실은 되게 쉽고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문, 네, 이 인문학 시리즈죠. 인문이라는 게 동양적 전통에서는 뭐 우리 학교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돼 있지만 보통 이제 휴머니티즈라고 부르죠. 또 예술 인문 이렇게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자를 보면 인문이거든요. 사람인의 글얼문, 사람 글. 근데 이제 고대 이제 중국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저 문자가 글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문이 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신할 때 그 문이 문자와 통자라고 해서 그 인문이 사실은 인간의 문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하늘의 이치, 하늘의 문이 한국말 그러니까 문이 뭐 혹은 결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늘의 문이 하늘의 결을 이해하는 게 천문, 천문학일 수 있겠죠. 뭐 지리, 지문, 인문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인문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의 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문이라는 건 어떤 흔적이죠. 인간이 남겼던 어떤 무늬, 혹은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 어떤 무늬, 이걸 제가 굳이 어떻게 보면 현대 대학이라는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학제 차원에서 흔히 이제 인문학한 문사철이라고 하잖아요. 문학, 역사학, 그리고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의 무늬라는 것을 연구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철학? 인간이란 뭘까?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속성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철학이라면 인간이 남긴 무늬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학이라는 건 계속 또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 가죠. 계속 새롭게 어떤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인간의 어떤 삶과 문화들을 표상해 갑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동양의 어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현대의 어떤 인문학적 학제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조금은 도식적이지만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글얼 문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텍스트, 글자라는 뜻이죠. 근데 문이라고 하면 이제 텍스처, 결이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어원적으로 맞닿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텍스트라는 말이 문인데 서양에서는 그냥 tek스트 하면 이제 문자를 다 텍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뭐 우리는 뭐 이제 문자 하나 줘 이렇게 할 때 영어에서는 please text me 이렇게 그냥 텍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그 숏 단문 메시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텍스트라는 것들은 흔히 우리가 이제 문학 공부할 때 텍스트 분석 어떤 작품이 그러니까 문자로 되어 있는 작품들을 분석할 때 텍스트 분석이라고 부르죠. 그건 아주 근본적으로 이제 문자 중심주의랄까? 문자만이 텍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텍스트가 되게 다양합니다. 뭐 영상, 뭐 영화도 텍스트라고 부르고요. 하나의 어떤 그 분석의 대상으로서 혹은 어떤 문화 현상들도 하나의 사회 현상들도 텍스트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문학이라는 것 혹은 언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언어로 사고를 하죠. 라캉이 얘기했듯이 인간의 무의식은 언어로 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듯이 언어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 이 세계를 우리가 파악할 때, 세계를 이해할 때 항상 언어로 사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없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스키모들은 눈이 많잖아요. 눈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어휘가 있을 거예요. 뭐 한국말로는 뭐 쌀랑눈, 한방눈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눈을 못 본 사람들한테는 뭐 눈이라는 개념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걸 분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봐야지만 알 수가 있죠. 그거는 뭐 음식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음식이 서양에서는 안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영국에서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낙지볶음을 하려고 이렇게 낙지를 사려고 가면은 낙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낙지랑 문어를 구분하는데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낙지가 영어로 스몰 옥토퍼스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 서양 사람들에게는 네, 낙지는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구분이 없는 거죠. 언어가 없는 거죠. 언어가 없으면 그런 사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는 그래서 그 지역, 한 지역이나 국가, 민족의 어떤 사고 체계, 의식 체계 그런 것들을 표상하죠. 뭐 표상이라는 말은 재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재현의 형태로 그걸 이해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언어들이라는 게 우리 이제 번역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등가적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계피라는 단어와 시나몬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하면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그 식물들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데 우리는 시나몬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계피로 번역하고 같은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보이, 우리 흔히 처음 영어 배울 때 보이, 소년 이렇게 번역하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소년이랑 영어권에서 말하는 보이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인식틀, 우리의 언어 내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세계를 파악합니다. 그런 표상 체계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언어 간의 문화적인 번역의 문제가 있고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옆길로 셀 수도 있는데 번역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래서 언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재현 체계들을 통해서 구성을 하죠.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봅니다. 문학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로 집대성된 하나의 그 표상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자유 이런 단어를 알지만 그게 정확히 뭘 표상하는지 몰라요.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죠. 사랑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개념만 사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두 남녀 사이, 남녀뿐이 아니지만 여러 사랑이 있다라는 걸 알지만 진짜 그 개념을 알려면 사랑을 해보거나 혹은 어떤 문학 작품이나 노래를 듣고 이해하죠. 그렇게 표상화되죠. 각각의 어떤 이해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이런 문학 작품이나 이런 텍스트로 그 축적된 어떤 지식이나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개념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보통 이제 연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선을 긋죠. 선을 긋고 뭐 중국으로 치면은 뭐 은나라, 주나라, 춘춘전국, 한나라, 뭐 이렇게 당송, 원명청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그걸 표상한 거죠. 그렇게 재현한 거죠. 시간은 그렇게 있지 않죠. 시간은 나선형일 수도 있고, 혹은 3차원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도식을 만들어서 그걸 이해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시계 저기 뒤에도 시계가 있는데 시계를 보고 시간을 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언어나 어떤 그 표상의 매개체를 통해서 그 개념이나 어떤 사상들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이라는 거, 현대 예술이라는 거, 뭐 문학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작품들은 그런 기존의 개념들에 도전하고 새로운 이해들을 만들어가고 새롭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예를 들자면 인간의 무늬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인간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계는 이렇다라고 시대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문학도 그렇고 예술이라는 장르 자체가 재현하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인식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표상들을 만들어가죠. 잠깐 얘기가 나왔던 이제 번역 문제를 살짝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인문학의 어떤 근본적인 고민이나 질문일 텐데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외부에서 들어오면 특히 이제 근대 초기 한국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이런 게 많았겠죠. 뭐 커피 이런 거 이렇게 까만 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차갑기도 하고 뭐 중국에서 이제 물론 번역어가 와요. 카페이라고 하는 가베라는 문자가 와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런 외래어뿐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것들이 들어오고 심지어 사상, 추상적인 것까지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의 언어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문자들 혹은 언어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초에 중국의 영화라는 게 처음 들어와요. 시네마 혹은 무비 이런 게 들어왔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에서는 그걸 활동사진이라고 불렀죠. 네, 일본에서 들어온 개념이기도 한데 활동사진은 명백하게 모션 픽처스의 그냥 직역이죠. 움직이는 사진. 근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서양영이라고 불렀어요. 서양은 알겠는데 영이는 뭘까? 그림자 영자의 연극 희자거든요. 중국에는 전통적으로 그 피잉시라고 하는 이제 그 가죽으로 만든 인형을 이렇게 움직이고요. 뒤에서 빛을 쏴가지고 막에다가 이 그림자를 가지고 이렇게 왜 그림자극 있잖아요. 그 그림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프로젝션 해가지고 어디 막에다가 쏘고 거기에 이제 어떤 이미지들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서양에서 온 그림자극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처음에 시네마라는 게 처음 들어왔으면 이거 번역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자기들의 인식이나 자기들의 언어, 문자를 가지고 이해를 합니다. 그게 초기니까 다양한 번역어가 있어요. 뭐 기계 영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막미예요. 막미. 그 막은 음막 할 때 이제 어떤 장막 그런 뜻이고요. 미는 만미자죠. 그러니까 스크린의 맛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발음이 중국어로 무웨이예요. 무웨이. 무비랑 비슷하죠. 무웨이.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도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언어나 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서양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이런 번역어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전형, 전기 그림자라는 뜻이죠. 전형이라는 어떤 번역어가 이제 거의 보편화됐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자기식대로 이해하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상이나 어떤 뭐랄까 감정들 이런 것들도 그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20세기 초에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는 게 있죠. 1919년 흔히 우리가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 일어났던 민족 자결운동 이렇게 배우지만 오사운동 때는 사실 정치적인 민족주의 운동 말고도 신문화 운동이라서 문화적인 현대 근대화하는 어떤 문화 운동으로서의 오사 운동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사 운동 시기 때 가장 어떤 두 가지 기치라고 할까요? 구호가 사이시엔성이라고 하는 새 선생 그리고 이제 덕 선생 이렇게 불렀어요. 미스터 네, 미스터 덕 이렇게 불렀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옆에 이게 풀네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새 선생 같은 경우는 사이인스예요. 사이인스. 그리고 저 옆에 건 더머크라시 이렇게 읽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언스는 과학의 번역어였어요. 과학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거 사이언스라는 이제 영어는 들었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디모크라시? 이게 뭔가 그런 어떤 정치 체제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은 훨씬 메이지시 유신 이후에 빨리 현대화를 이뤘죠. 근대주의를 빨리 이뤘기 때문에 많은 서양의 어떤 개념이나 용어들을 일본에서 먼저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번역어를 거의 그대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냥 아주 쉽게 사용하는 아까 인문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과학이나 민주라는 뜻이 원래 고대 중국에서는 지금의 뜻과는 달라요. 예를 들면 민주라는 뜻은 민주 티엔즈예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반고가 쓴 전인이라는 옛날 책에 보면은 민주라는 건 천자다. 왜냐하면 제민의 중민의 주라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주인이다. 일리가 있죠. 그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봉건 시대에는 백성이 주인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서양에서 민주라는 게 들어오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11년 신해혁명 같은 이런 근대적 혁명도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설립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던 개념이죠. 새로 들어온 거고 그 데모크라시를 이제 민주라고 번역한 일본 걸 그대로 따왔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는 보면 아시겠지만 과는 이제 종류 이런 뜻이죠. 무슨 과, 생물 시간에 종속, 과문, 과, 너 무슨 과야 할 때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무슨 과 할 때도 이게 분류의 의미의 과지, 그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은 그런 거잖아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저 북쪽, 검증 가능하고, 그런 것들. 과학이라고 지금 생각하지만, 원래 중국 고대에서는 과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합리적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들, 과거 시험 볼 때 이렇게 나눠서 다양한 학문들의 총칭, 분류되고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학문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학이라는 개념이랑 다르죠. 어쨌거나 문학이라는 것들 혹은 문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계를 사고하고요. 그리고 그 사고하는 거에서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어떤 것들이 들어올 때 그 언어 내에서 또 다시 그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 틀이나 우리의 어떤 기존의 사고를 비추어서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다시 또 표상화하죠. 번역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서양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개념들을 또 한국어로 자꾸 이해하고 우리식대로 번역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표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네마나 혹은 민주주의나 이런 식으로 사물이나 어떤 대상뿐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 혹은 감정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계속 새롭게 표상하고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그걸 예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를 들면 문학평론가이신 신영철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문학 작품을 쓰려는 마음이 드는 거는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는데 뭔가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할 때 글을 쓰게 된다. 문학을 하게 된다. 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상을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래.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비유법을 들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사랑이란 말로 부족하니까 뭐 다루기도 하고 뭐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문자로 하는 어떤 예술 행위를 이제 우리가 흔히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문학이라는 지금의 이 개념은 리터러처라고 부르는 개념은 근대적인 개념이죠. 그 예전에는 그냥 문 이거 하나로 그 어떤 글에 대한 통칭이 됐어요. 텍스트라는 의미도 됐고. 근데 이제 학이라고 붙은 거는 지금의 어떤 대학 체제죠. 문학, 정치학, 사회학, 뭐 다양한 의학. 옛날에 의술이었잖아요. 학이라고 하면서 이제 학문의 어떤 대상이 되고, 근데 대학 체제 내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하나의 학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 그 텍스트라는 게 정말 방대한데요. 우리 인간은 사실 그 모든 지식을 문자로 지금까지 축적해 왔어요. 그렇죠? 글이 없으면 뭔가 전래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옛날의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 책을 써서 남기고 그것들을 보고 또 전승되고, 물론 뭐 구전으로 전승되는 것도 있겠지만, 혹은 뭐 행위예술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사람과 사람이 이제 전술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지식들은 우리는 문자로 기록하고 그 문자를 통해서 인류의 지식들이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들어오면서 그 정말 효율적이고 아주 그 뭐랄까요, 인간이 발명한 가장 효율적이면서 그나마 제일 정확한 언어, 특히 문자 언어라는 표현 매체 말고 다른 또 좋은 게 생긴 거죠. 그게 영화인데요. 예를 들면 1895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루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만들고, 그 전에도 물론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적인 어떤 실험들은 계속 있어 왔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발명하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기로 만든 그림자극,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영상의 시대에 돌입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20세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영화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문학이라는 것들이 있던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에서 지난 한 100년간,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1900년대, 지난 세기, 그리고 지금 세기까지, 영화라는 게 만들어낸 어떤 지식의 양, 정보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뭐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 어디를 알고 싶거나 어떤 개념을 몰라요. 그럼 예전에는 저 같은 세대는 다 사전을 찾아요. 옛날엔 책 사전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 찾죠. 인터넷에서 문자로 찾아요. 문자를 쳐봐요. 구글에다가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쳐봐요. 아,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제 조카나 저보다 어린 세대는 모르는 게 있으면 유튜브에 치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는 지식이 단순히 문자로만 존재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죠. 어떤 동작을 아무리 길게 문자로 설명해도 그냥 한번 보여주는 게 빠른 거죠. 뭐 김치 담그는 법. 이거 글로 계속 읽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유튜브로 보니까 알겠어요. 어떤 지식들. 물론 문자는 계속 있을 거예요. 문자가 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영상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새로운 어떤 표현의 도구 혹은 지식 축적의 도구라는 게 생겼고, 옛날에는 뭔가 일기를 썼죠, 문자로. 여러분들은 다 오늘 밥을 먹었다, 친구랑 만나서 영화를 봤다. 지금 안 그러죠. 사진 찍고 그냥 올리죠, 인스타그램에. 글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게 주는 정보량이 훨씬 많거든요. 친구를 묘사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무슨 색깔은 그냥 찍어서 올리면 돼요. 그게 정보가 훨씬 많고, 그것들이 쌓여서 어떤 하나의 그 인간의 지식들이 축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만약에 한 5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20세기를 연구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중세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고, 뭐 고대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듯이, 한 500년 뒤쯤에 20세기, 1900년대를 연구하는 사람이 만약 영화를 보지 않고 어떤 영상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20세기를 연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2차 대전에 관련된 수많은 문헌보다 2차 대전 다큐멘터리 한 번 보는 게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20세기는 영화의 시대 혹은 영상의 시대에 도래하게 됐는데, 이 새로운 매체나 새로운 어떤 그 표현 수단에 대해서 사람들은 원래 이제 문자가 오래되면 그거 이제 쉽게 바뀌지 않죠. 영화라는 거 그거 뭐 애들 장난하고 뭐 재밌고 오락거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물론 오락거리로 나왔죠. 그리고 점점 이제 지금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사실 문학도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소설은 중국에서는 문학 예술이 아니었어요. 문학 작품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냥 이게 소일거리로 재미로 읽는 거였고, 진짜 문학은 시였죠.
근데 소설은 지금 뭐 완전 순문학, 그쵸? 문학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영화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20세기의 문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사도 있고요. 기존 문학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학성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놀드 하우저라는 사람이 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20세기를 영화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뭐 영상 문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 영화라는 걸 하나의 문학의 하나의 장르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영화를 진지하게 어떤 분석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계기가 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거는 꼭 문학뿐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 통섭적으로 결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영상 사회학, 영상 인류학, 옛날 같은 인류학도 직접 가서 그 나라 그 지역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됐을 텐데 지금은 찍죠.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인류학적 어떤 지식을 혹은 그걸 축적하고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영화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기존의 학문을 하는 사람들, 연구자들이 영화라는 것 혹은 영상의 형태로 축적된 하나의 지식이나 정보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진지하게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 영화는 미국 같은 경우는 60년대 이후부터 차츰 대학에서 분과 학문으로서 이제 성립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은 되게 영화학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뭐 영화 그것도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는 학문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차츰 이제 영화라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영상 인문학이라고 부를 얘기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영화라는 걸 뭐 꼭 문학이라는 표현을 갖고 오지 않더라도 인문학적 하나의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고 사람들의 결과 문의와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 역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예술작품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영화들은 정말 철학적인 영화들이 있죠. 인간의 막 존재와 죄와 구원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고 삶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 연구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학문이라는 게 기존의 관성대로 가기 때문에 국가별로 연구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내셔널 시네마라고 부르는 것들, 한국 영화, 우리도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영화, 중국 영화, 뭐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 뭐 이렇게. 왜냐하면 문학을 그렇게 했거든요. 영문학, 불문학. 왜냐하면 문학에서 언어는 너무 중요하니까. 언어 중심으로 이게 재편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학들도 대부분 제국주의 학문이죠. 여러분 베트남 문학 공부해 본 적 없죠? 대부분의 대학에는 없어요. 외대 같은 특수한 대학들에만 있지.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에도 언어가 있고 문학이 있겠죠. 다양한 게 있을 텐데 대부분은 다루지 않아요. 제국주의 위주로 편성이 돼 있고 국가 단위로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는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프랑스 문학하면 일부 아프리카 문학, 알제리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하겠죠. 영문학도 미국 어떤 면에서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아주 오래 전에는 독립전쟁 이전에 그러니까 그런 제국주의적 어떤 국가 단위의 문학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도 그 편제를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국 영화, 뭐 미국 영화 이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영화 연구라는 게 되게 문학에 의존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존의 어떤 그 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사용되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문학의 대체 장르로서 왜냐하면 학생들이 더 이상 소설을 읽기를 귀찮아하고 아무도 섹스피어를 안 읽으니까 영화 한 편 봐라. 햄릿을 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하니까 점차 이제 영화가 대체되는 어떤 개념이었는데 근데 요새 영화들이 영화라는 매체 자체의 특징이기도 한데 조금 문학과는 다른 어떤 조금은 초월적인 너무 거창한 말 같지만 조금은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옛날 무성 영화 같은 경우는 언어가 없었어요. 무성이니까 당연히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미국 영화건 중국 영화건 그냥 보면 다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그 초기 영화 때 영화를 하나의 유니버설 랭귀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언어로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술, 순수한 예술 장르로서 사고했던 적이 있어요. 뭐 바벨탑 신화에서 따온 하나의 인간의 보편적 언어로서. 근데 문학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일단 언어를 배우고 그 시대, 그 지역의 사람들의 문화를 알고 그 사람들의 인식을 이해하고 그랬는데 영화는 일단 그런 어떤 그 언어를 몰라도 내가 심지어 프랑스어를 몰라도 프랑스 영화를 보면 대충 이해도 되고 심지어는 요새는 한 나라에서만 찍지도 않죠. 막 넘어가요. 예를 들면 뭐 옥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설국열차
요새 되게 많죠. 한국 감독이 막 미국 가서도 찍고 어떻게 불러야 되지? 저거 한국 영화인가? 영화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경계를 넘나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기존의 영화들은 이제 국족이라고 부르는 내셔널 시네마 단위로 연구가 됐어요. 한국 영화 연구 이런 식으로, 중국 영화 연구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이 국족이라는 말은 국민하고 민족의 어떤 중간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요새 번역이 옛날에 민족으로 했다가 한동안 이제 국민국가, 이렇게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라고 했다 지금 이제 국족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게 중국에서 쓰는 번역어예요. 왜냐하면 내셔널이라는 말이 한자 문학과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민족이라고 하면, 한국은 이제 흔히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하니까 한민족 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한민족 대축전 하면 이제 해외 동포까지 우리로 치고 국가를 좀 넘어서긴 하죠. 그런 민족인데, 중국에서 민족 영화 하면 소수민족 영화예요. 한족을 제외한 티베트 쪽 영화. 개념이 달라요. 에스닉 마이너리티 하면 이제 그 소수민족을 가리기 때문에 서로 다르고, 내셔널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르게 사용이 돼서 번역어가 좀 이렇게 혼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약간 모호한 개념이긴 하지만 국민하고 민족의 어떤 중간 개념으로 그 국족이란 말을 쓰죠. 민족이라는 말도 원래 일본에서 먼저 번역한 거예요. 내셔널을 일본에서 민족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 한자를 우리는 민족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 민수 이렇게 불러서 표기상으로는 같지만, 한자가 같지만 사실은 그 기가 다르죠. 기표만 같고 함의하는 거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중국 영화라고 생각했을 때, 중국 영화들이 표상한달까? 중국 영화들이 재현하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인상들, 이미지들, 그리고 구성하는 하나의 세계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중국 영화 하면 대만 영화였어요. 아주 옛날에. 우리가 이제 대만이랑 수교하고 70년대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던 시절이죠.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어요. 원래 국호도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니까 그냥 자유중국이라고 불렀던 대만의 호금전이라고 했던 무협영화 감독이 뭐 협녀 이런 영화들을 찍었는데, 그때 중국 영화는 무협 영화였어요. 뭔가 전통적이고 뭐 청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중국이구나. 우리가 아는 중국 영화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류도 하고, 우리가 요금전 같은 경우는 산중전기 같은 영화는 한국에 와서 찍기도 했어요. 로케이션이. 그래서 중국 영화는 저런 전통적인 것, 뭔가 청나라 배경으로 하는 뭐 쿵 영화, 무협 영화. 그러다가 70년대 넘어가면서 한국에서 중국 영화는 그냥 홍콩 영화였어요. 지금은 이제 홍콩 영화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중국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 홍콩 영화였던 거예요. 이소룡이죠. 글로벌 스타. 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이소룡이고, 그 이후에 여러분 말죽거리 자록사 같은 영화 보시면 이소룡 이후에는 이제 성룡이 나오죠. 취권.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인데 항상 추석 때는 성룡 영화를 봤어요. 그리고 그 성룡 영화를 우리는 중국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홍콩 느와르 영화들도 나오죠. 뭐 주윤발, 뭐 유덕화, 뭐 오삼의 영화들, 혹은 장국영. 장국영 얘기할 때는 꼭 이렇게 하게 돼요. 장국영. 네, 그리고 뭐 왕좌용 같은 이런 홍콩 사람들 우리는 중국 배우라고 불렀었어요. 그러다가 9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대륙 영화들이 이제 차츰 소개가 돼요. 그 전까지는 대륙 영화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었죠. 국제 영화제에서 소개가 되면서 이제 벌써 포스터만 봐도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대만 영화를 볼 때는 되게 전통적이다. 홍콩 영화 보면 세련됐다. 홍콩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중국이지만 되게 세련되고 뭔가 도시화돼 있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딱 대륙 보면 벌써 산이 나오고 농촌이 나오고 뭐 거칠고 날 것 그대로고 뭐 생명력 있고 빨갛고 막 이런. 최근에 이런 조금 더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있죠. 이런 장이모의 영웅 같은 영화도 있고, 혹은 이제 대지진 재난 영화들 같은 것도 최근에는 많이 나와서 대륙 영화들도 계속 변하고 있고, 점차 이제 다른 지역의 영화들과 비슷해지고 있긴 해요. 점점 할리우드 영화처럼 변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중국 영화들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들은 바뀌었어요. 그 중국 영화가 표상했던 것들도 계속 변해왔어요. 네, 대만 영화들이 그 되게 인기가 많고 청춘 멜로물들 많이들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팬덤이 있죠. 청춘 영화들을 중국 영화, 그렇게 중국을 이해하기도 하죠. 물론 대만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중화권 영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중국 영화들이 역사적으로 우리한테도 표상을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중국 영화들이라고 복수로 부르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건 역시 이제 내셔널 단위로 우리가 사고를 하죠. 메인인데 차이니즈 시네마, 혹은 뭐 타이완이 이제 내셔널 시네마, 홍콩 내셔널 시네마 이렇게 부르는데, 국족 이렇게 내셔널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또 구분을 둬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스테이트라고 하는 법적인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하나의 조금은 더 개방적인 개념으로서의 내셔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만 영화랑 중국 영화랑 뭔가 다른 것 같아. 다른 네이션 같아. 다른 역사 배경을 갖고 있고 다른 문화권이고 뭐 이미지도 다르죠. 아예 풍경 자체가 다르니까.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내셔널 시네마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중국 영화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서 부를 수 없을까? 왜냐하면은 어떻게든 중국 영화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영화라고 불렀던 거죠. 차이즈 랭귀지 시네마. 중국어는 이제 화위 띠엔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여기서 중국어가 뭔가 당연히 보통화를 의미해요. 근데 중국에는 언어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죠. 한국말은 그래도 아무리 사투리가 많지만 그래도 거의 하나라고 억지로 우기면 가능하죠. 한국은 그래도. 중국은 아예 다르거든요. 광동어도 중국어인데 그 중국어 영화라고 부를 때 그것이 다분히 이제 한족들 물론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한족들 중심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소수민족이 배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광동어 영어 어떻게 할 거냐, 홍콩 영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국적이라는 말도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트랜스내셔널은 사실은 중국에서는 과국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는 사실은 넘어선다는 거거든요. 슈퍼맨 할 때 초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트랜스는 사실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나라를 걸칠 때 트랜스, 그리고 걸치는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 트랜스포머 같은 거죠. 트랜스한다는 건 이제 변화를 가능한 변화를 전제한 하나의 이렇게 네트워크 같은 걸 말하죠. 그때 이제 트랜스내셔널 시네마라고 부르는데 어떤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연계하는 그런 영화들을 흔히 이제 트랜스내셔널 중국 영화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중국 영화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영화라는 것은 너무 많은 이제 국제적인 협업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합작 영화들 너무 많죠. 뭐 한국에서도 많고 자본도 여러 군데서 돌아오고 그럼 더 이상 이제 중국 영화라고 부르는 것, 한국 영화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내셔널 시네마 단위에서 문학은 여전히 그렇게 부르는데 문학도 사실은 요새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작년인가 그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영어로 썼잖아요. 그 일본 문학인가 영국 문학인가. 예를 들면 예전에 까오싱젠이라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 중국 극작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약간 반체제 인사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는 싫어하지만 중국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프랑스 문학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거 많죠. 문학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계가 자꾸 이렇게 문제시되고 있는데 영화는 훨씬 더 극명하고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딱딱 보이죠. 이런 책들이 이런 중국 영화에 대한 어떤 개념화를 자꾸 시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셔널 시네마라는 이 개념 자체를 좀 문제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거고요. 내셔널 시네마에 대해서 쓰는 거는 되게 쉬웠어요. 예전에 한국 영화사를 쓰면 몇 년에 첫 번째 한국 영화 나왔고 최근에 어떻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쓰면 됐어요. 한국 내에서 만들어진 영화들. 근데 점차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심을 하게 되죠. 내셔널 시네마라는 개념이 원래 한국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요. 산업적으로 이 영화는 어디서 만들어졌나? 혹은 어떤 이제 센서십, 검열을 받고 있나? 어느 나라 국가의 법적인 어떤 제한을 받나? 혹은 이제 텍스트, 이 영화는 뭘 다루고 있나? 무슨 내용인가? 혹은 어디서 상영되나? 어떤 사람들이 보나? 혹은 이제 마지막은 이제 국제 영화제에서 예술 영화로서 어떤 이제 그 지역의 문화나 어떤 예술적 그런 특징들을 담고 있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앤드류 힉슨이라는 사람이 해보니까 안 되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도 않고 서로 겹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셔널 시네마라고 자꾸 부르려고 하는 욕심, 한국 영화라고 부르려고 하면 이건 한국 영화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배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근데 점차 이게 구분하기 어려운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제중동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조선족 출신 연변에서 활동하시던 그 장률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감독의 국적으로 치면 중국 영화일 수 있는데 그분은 조선족 얘기를 하거든요. 그 조선족이라는 건 한국의 역사의 일부죠. 예, 독립운동하러 갔고 그분은 할아버지가 경복 출신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중국 영화라고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어떤 문제들을 건드리고 있는데. 뭐 자이니치라고 부르는 제1교포 영화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양일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제1교포 문제들을 다뤄요. 제1교포도 우리의 역사의 일부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떤 그런 것들은 한국 영화 아니야. 한국 내에서만 만든 게 한국 영화야. 이렇게 부르면 사실 되게
이렇게 볼품 없어져요. 연구가 자꾸 연구는 자꾸 넓히고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배제하면서 자꾸 문제들을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내셔널 시네마라는 개념 자체가 좀 문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라는 것 혹은 민족이라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추상적이고 상상된 것 아닌가라는 이 문제 제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매진드 커뮤니티라는 말을 썼죠. 우리 근대 국가, 근대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건 그 민족 국가 혹은 뭐 국족 국가, 지금 제가 번역한 바로 하면 국족 국가라는 말은 우리가 상상한 것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믿는데 그것들은 사실은 되게 명확하지 않죠. 상상된 거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한국말을 쓰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영국 사람이 네가 내 숨겨진 아들이다 막 이러면은 어라? 나 영국 사람이네? 뭐 이렇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적은 또 바꿀 수 있죠. 이민 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상상하는 것들은 많은 어떤 그 매체나 어떤 그 소위 여기서 말하는 에이전시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근대 국가로의 일원이라고. 그것들을 앤더슨은 이제 프린트 미디어라고 하는 근대 인쇄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상상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뭐 더 많죠. 영상물을 보면은 뭐 우리가 제주도에 안 가도 거기 한국이라고 생각하게 믿게 되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중국은 더 땅이 클 거예요 아마. 티벳 안 갔는데도 관방 매체에서 계속 우리 티벳 국민들은 이렇게 하면 거기 이제 중국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상상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내셔널 시네마라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고정되고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본질적이고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예전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구성되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화라는 게 그 새로운 어떤 국족이라는 것들을 바꿀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더 플러스 형용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내셔널리티 명사면 이제 국적이죠. 근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국족적인 것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요. 한국에서는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적인 것으로 번역을 해요. 예를 들면 더 소셜 사회적인 것, 더 폴리티컬 정치적인 것 이렇게 말하죠. 더 소셜과 소사이어티는 어떻게 다른가? 소사이어티는 우리 사회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죠. 너무 많은 하나로 수렴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조화롭게 수렴한 걸 사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수렴하지 않은 상태, 그거는 그 정의할 수 없고 복잡 다단하지만 그 쉽게 한정할 수 없는 그거를 이제 더 사회적인 것이라고 부르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다양한 갈등과 모순들을 조정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걸 정치 행위, 정치 활동이라고 불러요. 그걸 정치라고 부르죠. 하지만 더 폴리티컬, 정치적인 건 곳곳에 있죠. 지금 이 사회에도 미시 정치들이 잘 작동을 하죠. 그 수많은 정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로 수렴되거나 하나로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국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게 한국성, 한국 영화는 한이 있어. 이렇게 딱 정의를 해버리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될 수 있죠. 변했어요. 한국도 이미 변했는데 한국적인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한국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은 김치를 먹어야 돼. 아니죠.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먹죠. 변하고 있어요. 그 변하는 것도 한국인데 자꾸 어떤 본질적인 걸로 고정하는 것. 중국 영화는 이래야 돼. 빨간 게 나와야 되고 소리가 민속 음악이 나와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족적, 이를테면 한국 영화의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영화, 이건 정말 한국적이야. 막 이렇게 강조하는 영화는 오히려 비국족적이거나 비한국적이거나 반한국적인, 오히려 한국적인 거에 반하는 영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폴 힐번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한국의 인종도 변화하고 있고 그렇죠? 언어도 변화하고 있고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치들 혹은 다양한 어떤 긴장들 방향도 다양하게 튀어나가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죠. 그 다양하고 새롭게 그때그때 국면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그걸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셔널 시네마라는 것의 문제를 제대로 얘기하려면 감독의 국적, 어떤 나라 사람이 만들었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 영화를 뭐 미국에서 투자했다, 넷플릭스에서 투자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영화가 어디에 말을 걸고 있는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관계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국적적인 것.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다. 그러면 한국 감독이 만들었고
프랑스 만화가 원작인데 한국 배우가 나오고 영국 배우가 나오고 이런 이제 다국적 영화를 우리가 계속 한국 영화라고 뭐 한국 영화제에서 상을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부르는 게 그래서 국적을 나누고 이 한국 영화라고 부르려고 하는 그 욕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영화가 소구하는 것, 말을 걸고 있는 게 뭘까? 저는 오히려 그 설국열차에서는 한국적인 게 그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글로벌적인 게 있죠. 그 영화는 전지구적 환경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그러면 이 영화를 갖고 자꾸 한국 영화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으면 억지를 부리게 돼요. 송강호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홈리스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글로벌적인 것, 전지구와의 문제를 얘기하면 될 걸 그걸 자꾸 어떤 국적을 나누려고 하는 건 그렇게 생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영화 연구를 내셔널 시네마라는 국적 영화에서 영화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그때그때 국면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담론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중국 영화라는 걸 자꾸 이렇게 정의하려고 하고 아까 그런 시도들이 있었죠. 중국어 영화 혹은 화어 영화 혹은 트랜스내셔널 차이니즈를 꼭 넣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히려 영화라는 것이 그 다양한 아까 대만에서 나온 영화들 그런 영화들이 직접 소구하는 게 뭘까? 대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또 한자 문화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꼭 어떤 하나의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국가에 걸칠 수도 있고요. 동아시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전지구의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국가별로 자꾸 이야기하는 건 별로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오히려 진짜 재밌는 부분 혹은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들은 여기 제가 임계적 영화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경계에 있는 영화들일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족 영화라든가 티벳 영화라든가 자이니츠 영화 혹은 이제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 그들이 만드는 또 영화들이 있어요. 그 역사들. 한국 영화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영화를 다시 사고하게 되고 한국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다시 질문하게 되고 그래서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한국이라는 것과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서로 질의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한국이 이래서 이런 영화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영화가 다시 한국이 뭔지를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영화를 만드는 수도 있지만 반영론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이렇기 때문에 영화가 이래. 하지만 영화가 이렇기 때문에 국가를 또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영화가 좋아지면 그 나라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좋은 나라. 예술이라는 역할이 그렇죠. 사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좀 더 관대하고 여유 있고 혹은 더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중국 영화들 혹은 중국 영화라고 부르는 하나의 개념들을 가지고 계속 중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것이 사실은 인문학의 기본적인 자세이자 어떤 존재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내셔널 시네마라는 거 혹은 저도 이제 중문과 소속이라 중국 영화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들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것에서 계속 질문할 수 있고 영화가 능동적으로 이 국적적인 것, 더 내셔널을 만들어가는 것에 참여하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 인문학적 성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가 그런 면에서 이제 인문학의 하나의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제 영화에 대해서 글을 쓰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영화들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러면 또 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다른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지구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겠죠. 사실 글로컬 시네마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영화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글로컬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류도 그렇죠. 글로벌 옛날에 이제 우리가 세계화 이렇게 할 때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영어로 해야 되고 영어가 하나의 어떤 국제적인 표준이고 이랬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로컬이라는 게 글로벌의 하나의 요소가 됐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탤런트에서 이제 했더라고요. 한국어로 부르잖아요. 예전에 이제 영어를 꼭 불러야지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싸이도 이미 증명을 했고 로컬적인 것들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글로벌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영어를 해버리면 우리 로컬 얘기네. 그냥 재미교포인가 보다. 근데 한국어로 하면 이거 되게 글로벌적이잖아.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국적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현대적이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맞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와 이제 마이클 하트라는 사람이 쓴 제국이라는 책 같은 걸 보면 지금의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전지구화 시대에
어떤 그것을 제국이라는 논리로 피고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이제 통합되고 있다. 인테그레이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 하나의 국경이 사라지면서 하나의 전지구로 통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디퍼런시에이트, 분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단일한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의 특징을 갖는. 사투리면 사투리도 사실은 되게 좋은 걸로. 예전에는 사투리 우리가 못하게 했잖아요. 사투리 쓰지 마, 표준어 써. 근데 지금은 사투리가 또 하나의 지금의 어떤 한국을 만들어가는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렇고요. 그것들이 그렇게 촌스럽지 않고 지금의 현대적인 걸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또 제국의 이제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매니저블, 그러니까 관리될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은 동시에 일어나요. 언제나. 그게 반대적인 게 아니라 로컬이 곧 글로벌이고 글로벌이 곧 로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게 그렇죠. 한국 영화가 되게 로컬적이었는데 뭐 해외에서 되게 인기가 많고 예를 들면 오히려 되게 막 보편적이고 뭐 영어로 찍고 이러면 사실 별로 감흥이 없어요. 제가 계속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더 내셔널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죠. 우리가 역사가 있고 우리의 한국적인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더 내셔널에서 출발해서 영화를 잘 찍어야 그것이 곧 더 글로벌과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되게 로컬적이지만 한국적인 것들을 만들고요. 그 한국적인 것들이 사실은 전지구적인 것들을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세계 시민의 일원으로서 너무 거창하게 돼버렸는데 사실은 계속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의 이런 활동들이 전지구적 사회에서 참여하고 있고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초국적으로 좀 영화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되게 로컬적이면서 동시에 글로벌적인 어떤 것으로 지금 우리도 이 영화들도 계속 이 전 지구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 활동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인문학적 어떤 태도로서 계속 성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화라는 게 단순히 오락이 아니라 이 한국을 혹은 이 전 지구를 표상하는 하나의 표상 체계로서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비판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죠. 인문학적 어떤 태도로서 영화가 충분히 텍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영상 인문학이라는 걸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사실 몇 주 뒤에 퍼포먼스 인문학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또 있더라고요. 저도 되게 들어보고 싶은데 인문학적 어떤 이 관심사가 점차 넓어지고 있고 하지만 어떤 인문학적 태도는 갖고 있는 상태에서 텍스트나 분석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